엔비디아의 시작은 GPU 부품이었었죠. 산업을 계속 넘나들면서 AI, 에이전트, 자동차, 로봇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죠. 안과 밖의 경계를 계속 허무는 기업들이 경쟁해서 이기게 되는. 구글 역시도 확장 전략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메타 레이븐 글래스인데 안경을 쓰면 너무 불편한데 과연 이게 안착될 수 있을까? AI를 만나면서 사람에게 이점을 가해주게 되면 불편해서 쓴다. 불편해도 쓰게 되죠. 챗GPT가 꺾이고요. 제미나이가 올라오고 있고 또 클로드가 좋잖아요. 그록도 그렇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지금 세상이 AI 판으로 돌아가고 있죠. 지난해에 젠슨 황 대표가 피지컬 AI를 얘기한 이후에 모든 세상의 사물에 AI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 대단히 피곤할 겁니다. 경쟁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개인들, 조직들 모두가 다 변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도 따라가야 하니까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현 교수님부터 소개하고 들어가시죠. 오랜만에 티타임스 뵙습니다. 국민대학교 윤정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의 AX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김지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기업들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AI에 대한 구도라고 그러나요? 경쟁 상태, 흐름,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시죠. 챗GPT 모멘트가 본격화된 지 4년 차인데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죠. 피로감도 있죠, 솔직히.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저는 이제 이 4년 차에 경쟁 구도와 패러다임의 큰 대전환이 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AI 모델 만드느라고 돈 엄청 썼잖아요. 그 과정에 돈 번 기업은 솔직히 엔비디아부터 해서 메모리 만드는 기업들, 또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업들만 돈 벌었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돈을 준 기업들은 누구냐? AI 모델 만들고 AI 서비스 만드는 기업들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챗GPT 돈 벌어야 되거든요. 오픈 AI. 엔스로피 돈 벌어야죠. 구글도 제미나이 만들었으니까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돈을 벌려다 보니까 기존과는 달리 이제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균열이 시작되고 있죠. 첫 번째는 반도체의 균열. 두 번째는 오픈 AI를 포함한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들과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의 균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2025년도 기준으로 이제 AI 워크로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AI를 훈련시킨 데 들어가는 워크로드. AI를 훈련시키려고 하면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이 줄어들고요. 이제 AI를 써먹는 거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추론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열심히 AI 모델 훈련시켰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면 AI 워크로드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늘어나는 규모가 리서치 회사의 자료를 보니까 55대 45예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만 해도 60% 이상이 훈련이었는데 이제 추론, 그러니까 쓰는 비율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쓰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AI 워크로드가 변화한 거잖아요. 변화하면 반도체 인프라의 구성이 달라져요. 그 고성능의 GPU를 추론에 쓰다니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 추론을 운영하는 기업은 오픈 AI, 뭐 엔스로피, 구글, 메타, 그리고 아마존,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이들이 가만히 보니 엔비디아만 계속 좋네. 그렇죠. 우리 추론 이거 운영하려고 하면 클라우드에서 저 비싼 거 계속 쓸 수 없네. 그래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모두 다 독자적으로 NPU라고 불리는 추론 전용 칩셋을 만듭니다. 오픈 AI하고 엔비디아하고 되게 친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엔비디아가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오픈 AI에. 근데 투자를 약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픈 AI가 야 추론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 비싼 GPU 계속 쓰는 게 맞아? 투자도 안 해준다는데? 그럼 브로드컵하고 같이 우리 NPU 만들자 따로. 그러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 1번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엔비디아 중심의 동맹군에 균열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추론 전용 NPU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도 독자적으로 이미 만들었고 또 오픈 AI와 같은 회사도 따로 만드는 게 나은가 이러면서 인텔과 AMD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AI 시장의 큰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는 추론이 뜨면서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의 구성이 좀 달라지고 있다. 엔비디아도 그록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LPU라고 불리는 추론 전용 칩셋을 만드는 회사인데 왜 엔비디아도 가만히 보자니 이거 잠깐만 GPU 동맹이 흔들거리네. 그리고 추론으로 저렇게 가성비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면 자기들도 추론에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인수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각이고요. 두 번째 시각은 약간 프론트엔드 쪽이에요. 혹시 교수님은 뭐 쓰세요? 저는 다 써요. 그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건? 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저도 제미나이, 챗GPT, 그럭 막 섞어가면서 쓰죠. 저는 주로 사실은 챗GPT 중심에 나머지는 막 섞어 쓰는데 최근에 이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미나이를 그렇게 많이 쓴대요. 실제 트래픽도 챗GPT가 꺾이고요. 제미나이가 올라오고 있고 또 클로드가 좋잖아요. 그럭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씩 분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 세상에서 춘추전국처럼 조금 바뀌는 모드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시장의 두 번째 큰 경쟁 구도의 패러다임은 혼자 위너 테이크올 하던 챗GPT의 아성이 좀 흔들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오픈클로라고 불리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엔스로피의 코어 그리고 오픈 AI의 코덱스 이제 컴퓨터에 설치하는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와 같은 사스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막 20-30%쭉 빠졌어요. 그렇죠. 사실은 매년 성장하고 있거든요, 매출은. 근데도 불구하고 사스 기업들의 잠재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에이전트 쓰다 보면 그렇게 사람 수 기반으로 구독받던 그런 사스 서비스를 들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쟁 구도가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구글의 약진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글이 기술을 먼저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사용 때문에 좀 이제 주저하다가 오픈AI가 치고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나와서 된 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은 오픈AI는 챗GPT밖에 없잖아요. 모을 수 있는 데이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언젠가 또 치고 나올 수 있고 김정우 부사장님 기업 입장에서 보셨는데 저는 이 경쟁 구도가 너무 재밌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않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기업이 경쟁하면 뭐 가격도 떨어지고 퀄리티도 좋아지고 그렇죠. 뭐 그런 퀄리티 좋아지고. 예.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료로는 사실 이 비용 감당이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비용을 어디서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의 그 근원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B2B가 주요한 경쟁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좋은 걸 쓰게 하고 그 뒤에서 어떤 후속 산업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모델을 써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될 텐데 직접 만들지 못하니 그렇다면 무엇을 누구와 협업을 할까? 제미나이와 쓸까? 오픈AI와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그 경쟁 구도에서 이제 좋은 것들이 살아남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오픈AI의 그 행보를 봤더니 데이터 가진 기업들과 굉장히 많은 제휴들을 해요. 제미나이는 뭐 워낙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JP모건의 회장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2026년부터 포 어플리케이션 시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경쟁 속에서 이제는 누가 돈을 벌 거냐 결국 서비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건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사실은 그게 우리가 리드를 해나가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발맞춰 나가려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구글, 뭐 엔비디아, 오픈AI,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어떤 아성이 더 커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서 굉장히 사실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펼치고 있는 여러 전략들이 마케팅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서 사실 이 엔비디아는 너무 영역이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두렵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배워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글로벌 대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장 전략을 취하느냐 이거잖아요. 엔비디아의 시작은 그래픽카드의 GPU 부품이었었죠. 그 GPU가 잘 팔리게 된 계기가 암호화폐 채굴이었거든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같은 거 만들 때. 예. 근데 그 타이밍을 기회로 잘 만들었던 이유가 GPU를 이용을 해서 AI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는 쿠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했죠. 그래서 개발자 커뮤니티가 형성된 거예요. 챗GPT, 뭐 클로드, 뭐 수많은 AI 모델들을 학습하고 훈련할 때 그 GPU를 이용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니 쿠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GPU가 잘 팔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플라이휠을 잘 돌린 거죠. 이게 이제 1단계. 근데 이제 그 1단계에서 머문 게 아니라 2단계로 퀀텀 점프를 했죠. 2단계 퀀텀 점프는 작년도 CS로 기억하는데 젠슨왕이 키노트를 하면서 에이전트의 세상이 올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오고 있잖아요. 그 에이전트의 세상이 오면 에이전트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누가? 개발자들이. 그러면 개발자들이 뭘로 개발해? 툴이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님과 네모라고 불리는 툴kit과 프레임워크를 발표했거든요. 쿠다처럼 님과 네모를 이용해서 에이전트 개발자들이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님과 네모는 공짜거든요.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DGX 스파크, DGX 스테이션. 또 이거 엔비디아 거네. 그렇죠. 예. 그게 또 잘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예,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얘기했던 추론도 다 이어집니다. 야, 이제 엔비디아가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플라이를 1단계 잘 돌리고 2단계를 확장시키네. 근데 끝난 줄 알았더니 올해 CES에서 알파마이오 발표했죠. 자동차 회사를 위한 자율주행 엔진을 발표한 거예요. 오픈소스로. 똑같대요, 그것도. 야, 너희들 벤츠 자동차 자율주행하기 힘들지. 테슬라하고 게임이 안 되지. 웨이모하고 게임이 안 되지. 우리 거 써, 알파마이오. 그랬더니 자율주행 개발자들이 알파마이오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자율주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엔비디아 CPU가 또 필요하지. 네. 또 팔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로봇 회사들 디지털 트윈부터 시작해서 로봇 만들 때 힘든 게 뭐야? RFM,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거 힘들지. 우리 코스모스하고 옴니버스하고 아이작이라고 불리는 플랫폼 이거 이용하면 쉽게 개발할 수 있어? 산업을 계속 넘나들면서 AI, 에이전트, 자동차, 로봇까지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2020년 CES에 가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엔비디아 부스였어요. 엔비디아는 이제 메인 홀이 아니라 옆에 이제 폰테인블루 호텔에 이제 따로 부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했는데, 호텔이죠. 네네. 그래서 관람객한테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 다 보고 오셨죠? 뭐 자동차도 보고 로봇도 많이 보고 오셨죠? 근데요, 그거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 기술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는 거를 하는 어떤 그래서 CES의 승자는 엔비디아구나라고는 느끼고 저는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결국 계속 변신이더라고요. 어도비라는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전통적으로 굉장히 사용자도 많고 하지만 요즘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게 보니 어도비는 그 안에서만 계속했어요. 어도비의 플랫폼이나 프로덕트를 보면 계속 디자인을 위한 그걸 계속했어요. 이미 고정된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또는 오라클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오라클은 사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 절대 정체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개발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고 있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 그런데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하나 예고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계속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 안과 밖의 경계를 계속 허무는 기업들이 결국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되고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구글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 있는 지인이 야 구글에 가니까 너무 대단해. 그래서 자기네들의 캘린더 있죠, 유튜브 있죠, 지메일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뒤에 제미나이가 돌아가지고 직원이 딱 앉으면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고 성과가 얼마나 나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기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지? 구글은 이제 본인들의 서비스에 제미나이를 집어넣어서 마치 가랑비 옷 젖듯이 사용자들에게 이미 쓰고 있는 서비스에 그렇죠. AI도 이렇게 쓸 수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제미나이를 독립적으로 혹은 아스트라인가요? 프로젝트가 있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에이전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이 메타버스 쪽에서 삼성의 무한 프로젝트 메타버스에 제휴맺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번 CES에서 혹시 현대차의 아틀라스 보셨죠? 거기도 제미나이 맞아요. 거기 제미나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LG전자도 있죠. 클로이드라고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있어서 거기에 LG AI 연구원의 엑사운도 있지만 거기에 또 버텍스라고 불리는 구글의 또 AI 모델도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그런 거 놓고 보면 구글 역시도 엔비디아하고는 약간 결은 다르지만 확장 전략이 되게, 그렇죠.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사실 보면 구글 프로덕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그래서 노트북 LM도 있는데 뒤에 재미나게 돌아가지만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무슨 관계지? 이름도 다 네이밍도 다르고 약간 케이오스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정리가 돼요. 결국 뭔가 정리가 되는. 그 되게 오, 저도 맞아요. 네, 저도 아주 100% 훌륭하고요. 공감해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전에는 구글이 가지고 있었고. 아 그랬나요? 구글이 가지고 있었어요. 구글은 예전에 SNS도 도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벌려. 하죠. 이거저거 네, 다 해봐.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딱 선을 긋고 나와요. 그리고 정리를 잘해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잘한다고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려고 하면 이거저거 해봐야지 알거든요. 그 참 큰 기업이 하기 힘들거든요. 돈도 있고 자원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면서도 이게 스타트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기업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게 결국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현대 자동차가 이번에 굉장히 CES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 뒤에 성과도 좋은데 자동차 없는 현대 자동차였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영리한 생존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 자동차가 로봇으로 새롭게 전환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기업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그게 8천억 달러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뭐 공장에서 쓰려고 그러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완전히 이게 현실화됐잖아요.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 우린 정말 어플리케이션에 강한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픈 AI가 약간 수세에 몰리면서 아마존에서 한 500억 달러가 또 수혈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또 구도가 막 바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픈 AI가 곧 상장을 한다고 네, 맞아요. 하죠, 지금. 네, 엔스로픽도 네. 그렇고요.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돈이 더 필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오픈 AI는 엔스로픽과 좀 다른 게 엔스로픽의 B2B 매출 비중이 한 80% 될 거예요. 근데 B2B의 장점은 안정적이죠. B2C는 경쟁 구도에 따라서 싹 빠질 수 있거든요.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돼요. B2C 매출이. 그러니까 사실 B2B나 다른 형태의 탈출구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AI 서비스의 맏형이긴 한데 구글이 치고 들어오고 엔트로픽이 늘 뒤에서 있고 XI의 그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가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B2 시장에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선 돈이 더 투입이 되어서 모델도 더 훈련시켜야 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혁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더 수혈되면 그거 기반으로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게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본격화할 것이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오픈 AI가 AI 디바이스에 관심 많죠. 예전에 샘 알트만이 휴맨이라고 불리는 AI 핀 이렇게 옷깃에 딱 꽂는 그 디바이스도 투자했거든요. 그 휴맨은 실패하긴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디바이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뭐 볼펜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판을 뒤집으려면 디바이스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메타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만족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오큘러스 디바이스 만들려고 하겠어요. B2C 디바이스를 점령을 해야 그거 기반으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픈 AI가 더 투자를 받고 뭐 하려고 하는 건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가능성과 기회를 탐색하기 위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디바이스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메타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번에 구입한 그 메타 레이븐 글래스인데 쓰고 다녀보니 이게 새로운 AI의 어떤 다른 형태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인터페이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그는 궁금한 거. 네. 저는 메타버스의 신봉자라서 저도 이런 안경 형태가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상당 부분 공감은 가는데 네. 두 분 다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저는 안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과연 내가 메타버스를 좋아해서 꼭 써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조차도 네. 안경을 쓰면 약간 코도 이상하고 네. 너무 불편한데 네. 과연 이게 안착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스마트 글래스는 메타가 아니라 사실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좋은 거 많이 만들고 이번 있고 CES에도 엄청 많았죠. 엄청 많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메타는 CES에 나오지 않았지만 AI가 계속 좋아지면서 하드웨어 연동이 되면서 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굳이 페이스북을 회사 이름까지 바꾸면서 우리 마크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거 미친 일 아니야? 이렇게 돈을 쏟아보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 결실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다는 건 분명히 뚜렷한 어떤 그 비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진 메타라는 회사는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 교수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면 글래스나 오큘러스 자체에서는 일반 콘텐츠만을 서비스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AI를 만나면서 사실은 설득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어요. 지금 부사장님 말씀대로 이거 안경 불편한데 이거 써야 되네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이점을 가해주게 되면 불편해서 쓴다. 불편해서 쓰게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안경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메모리, 프로세서, 뭐 카메라, 렌즈, 스피커, 마이크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편리함이, 그러니까 단지 하드웨어 편리함이 아니라 이게 지금 메타 AI 라마와 연동이 돼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면 대화가 계속되고요. 스마트폰을 써서도 음성 인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건 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저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계속 대화를 하게 되고 필요한 거를 요청하고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게 물론 메타가 이 글래스를 개발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서 작동하는 인프라와 연결을 시킨 것이 결국은 메타가 쏟아붓고 있는 투자인 거죠. 그 메타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의 힘이 결국은 사용성을 높이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냥 폰을 다 무겁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안경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안경뿐만이 아니고요. 예전에 재래 기업들이 기술 테크 기업에 꿀려가지고 뒤로 빠져 있다가 AI를 딱 만나니까
완전히 전면에 나서게 되는 AI가 가장 큰 시장이 제조업, 뭐 금융, 교육 뭐 이런 과거에 테크 기업들한테 밀렸던 그런 산업들이었잖아요. 자동차든 로봇이든 안경이든 모든 생활에 이제 AI가 들어가면서 재편성이 돼가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근데 춘추전국 시대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죽자사자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승자는 하나가 남을 텐데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고 있어서 여기에 스타트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이 끼어들기가 굉장히 너무 어렵다.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동참을 하면 되지? 너무 빨리 들어가면 코스트가 세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죽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모바일 시장을 봤을 때 그냥 앱스토어는 애플하고 구글밖에 없잖아요. 제품이 거의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따로 하나 앱스토어 만들겠다는 거는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지금 AI 플랫폼 또는 뭐 AI 시장도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올라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이런 AR 시장도 결국은 메타가 이걸 잡게 된다면 우리는 그거를 경쟁의 제품을 만들 것이 아니면 이 메타의 어떤 플랫폼에 올라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테크 시장을 봤을 때 맞서는 것보다는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사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설 건 맞서고 올라타는 건 올라타야 되는데 우선 올라탄 건 있죠. 우리 SK 하이닉스의 HBM과 삼성전자 HBM 올라탔잖아요. 그냥 올라탄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메모리 바틀렉, 그 메모리가 모든 거의 중심이 돼버렸죠. 슈퍼을이라고 하잖아요. 슈퍼을. 이거는 올라탄 거죠.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인프라 쪽은 올라탄 게 맞고요. 그럼 맞서 싸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고객 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 아이폰, 구글 다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데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톡이 수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토스부터 시작해서 그 고객 접점은 지켜야죠. AI 어플리케이션은 뭐 아까 챗GPT, 제미나이 이야기만 했는데 한국의 라이너 또 리튼 좋은 서비스 많이 있잖아요. 그런 AI 어플리케이션은 맞서야죠. 그 용과 싸우지 말고 용의 득에 올라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게 저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이냐인데, AI 전에 OS도 통일이 돼 있고 몇 군데에서 우리는 새로 OS 만들겠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저를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IT의 역사를 좀 보면 AI 시대에도 어느 정도의 답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민족적 어떤 속성을 보면 응용에 강해요. 서치 엔진이나 아니면 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그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메타의 안경. 제가 지난해 아마존에서 $70짜리를 봤어요. 70달러? 이게 10만 원도 안 되는 안경인데 그 똑같은 기능들을 하는데 이제 점점 싸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탑재되느냐가 중요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마존 얘기하셨는데 요즘 아마존이 얼마 전에 대량 해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업 얘기했지만 사실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존에 16,000명을 레이오프를 했어요. 그 한 달 전에 15,000명 이 정도.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해고를 했는데, 해고한 원인이 AI 핑계를 대는데 팬데믹 기간 중에 너무 많이 뽑았다. 그러니까 이제 AI를 핑계로 이제 내보내는 그걸 건데. AI 워싱이라고 하나요? AI 워싱이라고 그러죠. 미국의 가장 컴퓨터과학으로 유명한 카네기 멜론이 3년 전, 4년 전에 그 취업률이 300%였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랐대요. 지금 69%입니다. 영향이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버티컬한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해졌다. 젊은 주니어들 포함해서 취업준비생들한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가 좀 고민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일 잘하는 사람이 AI를 잘 쓰면 약간 좀 과장되게 100배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100배 일을 더 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AI를 잘 쓰면 그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주니까 굳이 주니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하거나 막 이제 배워야 되는 사람들한테 AI를 쓰게 하면 곱하기 한 2배 정도? 근데 잘못 쓰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 주니어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은 언제 배워서 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사실 그게 숙제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게 해줘야 되나. 윤 교수님은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대안을 많이 하게 돼요. 대안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인공지능과 협업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구인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얼마나 팀워크를 해봤어? 같이 코딩을 어떻게 해봤어? 라고 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얼마나 같이 해봤어? 라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결국은 아까 이제 인공지능을 잘 쓴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과의 협업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존의 7년차 개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친한 1년에서부터 5년차 친구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약간 고수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익이 엄청 날 때 개발자들을 레이오프했잖아요. 잘 나가는 회사가 왜 직원들을 내보내지? 말씀하신 초년차들이 효율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시니어들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야 그러니까 창업을 하니까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그건 답이 아니에요. 창업은 좋은데 그러니까 창업을 해야지 너희들 어차피 직장을 못 구하니까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일 잘하는 사람은 맞아요. AI를 잘 쓰면 일을 더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시니어가 AI를 잘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주니어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은 뭐 일은 아직 잘 배우질 않아서 못하지만 AI는 더 잘 쓸 수 있죠.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지를 배우면 AI를 더 잘 써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여기가 문제잖아요.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제시하신 아이디어는 AI를 써먹지 말고 AI와 함께 일하라는 건데 거기에 저는 덧붙여서 학교 다닐 때 혹은 취업준비생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해라. 함께. 그래서 2명, 3명, 4명이 특정한 프로젝트,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해서 AI와 함께 같이. 그러면 서로, 왜냐면 어떤 회사도 AI하고만 혼자 일하지는 않거든요. 동료가 있거든요, 늘. 그러니 그 경험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한번, 일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는 너무 공감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은 필요해요. 네, 사람 필요하고 기업이 요구하게 되는 건 인공지능과의 협업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학생들은 오히려 취업 준비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충분히 편하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쉽게 구해서 써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건 기초과학 또는 기술이 발전하려면 사실은 누군가는 가장 기본을 연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할 것이냐. 기업은 사실 그런 역량보다는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역량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코어를 할 수 있는 역량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시죠. 우리 선배님들은 다리를 놓고 도로를 놓고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PC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정보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받는데 우리 후배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책임이 약간 이렇게 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책임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다시 AI로 얘기로 돌아가면 최근에 제가 이상한 현상들을 하나 본 게 뭐냐면요. 최근에 제가 IBM을 갔더니 IBM 오케스트라 하모니? 야, 당신네들 AI 다 써. 근데 그거 조화롭게 내가 어떤 게 정답은 나올지 이렇게 잘해서 할게. 오라클도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메인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회사들이 이 하모니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많은 AI들을 자기네들이 그 밑에다 두려고 한다. 항상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작용이 생기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에요.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그 정반이 합쳐져서 합이 있고 변화가 있고 혁신이 있고 하는 거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반도체 쪽은 두 가지가 관측이 돼요. 엔비디아로 너무 똘똘 뭉치는 거죠. 심지어 2026년도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베나 루빈. 베나는 CPU고요. 루빈은 GPU입니다. CPU도 만드네? 누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다 해먹는 거예요. 베나 루빈 정도의 컴퓨팅 인프라를 돌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데이터 센터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베나 루빈을 만들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데이터 센터를 써라고 데이터 센터 사업에 진출하는 예고일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2028년도에 나오는 파인만은 더 좋아요. 그건 아마 진짜 슈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너무 잘하는 건 좋은데 너무 해먹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씹어먹는 거 아니야? 심지어 메모리에 대한 아키텍처도 보들이 그 소캠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메모리 아키텍처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그럼 메모리 기업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독자적인 추론 칩셋도 만들고 있는 거고 우리 국내에도 또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얼마나 좋아요. 그런 NPU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NPU가 사실은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추론 NPU를 돌리려고 하면 소프트웨어 그 위에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다 최저가를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NPU 뭐든지 상관없고 우리가 버추얼 LLM이라고 그러는데 VLLM으로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오케스트레이션 다 해줄게. 아까 그 IBM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NPU 만들진 않지만 우리는 모델 만들진 않지만
우리의 기술을 이용하면 그 어떤 모델이나 그 어떤 NPU든 상관없이 오켓을 제대로 쓸 수 있어. 이런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를 둘러싼 이 다양한 형태의 작용 과정 속에 반작용의 또 다른 기회도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죠.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한 3년 이후에 이제 본격화될 텐데, 그런 로봇 시장이 오면 로봇이 주변 환경을 다 알아야 된다 해서 라지 월드 모델 LWM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델을 학습하는데 LLM을 학습하는데도 그렇게 컴퓨팅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데, 하물며 로봇은 더 복잡하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컴퓨팅 센터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로봇에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파생 모델로 만들어서 잘게 쪼개가지고 SLM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로봇 안에다가. 그러면 론디바이스 AI, 로봇 안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로봇 안에는 또 다른 형태의 AI 칩과 그 안에 또 다른 형태의 메모리, 뭐 SRAM, LPDDR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시장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로봇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킬 학습을 시켜줘야죠. 포스트 트레이닝.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용접공을 하던 로봇이 갑자기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요리할 수 있나? 없죠. 불가능합니다. 새로 가르쳐야 돼요. 물류센터에서 물건 나르던 로봇이 갑자기 자동차 회사 가가지고 조일 수 있나? 못하죠. 새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데이터 학습과 데이터 훈련, 포스트 트레이닝, 또 다른 말로는 컨티뉴어스 러닝이라고 해서 로봇 아카데미가 연구가 나오죠 이제. 아, 네,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런 새로운 데이터 학습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그게 다 사업기회죠. 그래서 그런 숨은 히든 챔피언들이 그런 사업기회를 열심히 노리고 있죠. 근데 저는 부사장님 말씀대로 AI 때문에 생성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하물며 우리가 AI ID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에 뭐 5배 이상의 히팅이 나오고 뭐 전력이 필요하고 주변 산업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 또 2028년에는 또 6G가 상용화되니까 네트워크 속도는 진짜 더 빨라지고, 하나의 산업 때문에 파급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그걸 빨리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반도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회사가 또 인텔인 것 같아요.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이고, 이번에 사실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는 미중 관계에 굉장히 그 첨예한 전쟁터이잖아요. 그래서 인텔은 이제 팹을 갖고 있기 때문에 TSMC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내놓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초소형을 공정이 있다. 미국에서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만들었다. 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제 정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텔은 잊지 말아야 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텔, AMD, 퀄컴 잊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역할까지 얘기하면 너무 큰 일이라서, 왜냐면 아시겠지만 MWC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이 아프리카와 중동과 이게 서로의 기술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역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전에 유럽에서는 이제 화웨이에 대한 장비 법안으로 해서 퇴출되는 순서를 밟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 네트워크스가 에릭슨이 시장 점유가 올라가는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도 이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반도체 회사도 얘기했고, 뭐 자동차 회사도 얘기했고, 로봇 회사도 얘기했고 다 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찌하오리까잖아요. 저도 그렇고, 기업이나 조직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찌하오리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죠. 작게라도 무엇인가 시도를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깊고 넓게 AI를 써볼 필요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 써보거든요. 다 써본다는 얘기는 다양한 걸 넓게 써보는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깊게 파고들잖아요. 근데 일반 뭐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개만 쓰고 있다면 서너 개를, 한 2개, 3개를 쓰고 있다면 5-6개 정도는 좀 견문을 넓히면서 쓸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 챗GPT를 또 쓰신다고 하면 챗GPT를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챗GPT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 기능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폴더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기능. 그다음 챗GPT 왼쪽에 보면 GPT라고 있죠. 그리고 거기 앱도 있습니다. GPT 앱도 있고, 챗GPT 대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챗GPT에 우리 그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한 대화창에서 같은 GPT와 대화 나누면서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 그렇게 깊게 써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기업이나 개인은 AI를 방관자가 아닌 이제는 몰입자로서 깊고 넓게 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멋지신 얘기입니다. 몰입자가 되자. 저도 그 맥락에서 계속
질문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 또는 의문 또는 좀 더 나으면 의심. 그러니까 사실 이제 AI를 여러 가지 툴을 쓰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답들을 한 번쯤은 이게 왜 왔을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이것이 결과가 이 9시 나한테 왜 왔을까? 왜냐하면 제가 무언가를 줬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제가 프롬프트를 의도적으로 준 거는 의도를 줬으니까 알지만 사실 의도치 않고 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에 맥락들. 그 전에 내가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행동들이 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저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의심 회의적인 사고 이게 AI 시대의 차별화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저희가 많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아직도 변화하고 있는 AI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한 번 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몰입자가 되자. 호기심을 갖자. 의심하자. 오늘 그 말씀으로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시간 동안 함께하는 라이브 실습 강연, 실시간 Q&A와 꼼꼼한 지도, 슈퍼워커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AI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고 싶은 여러분,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개발 모르는 직장인을 위한 AI로 업무 자동화하기 라이브 실습 강연, 지금 바로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